안녕하세요, 리티아사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레놀 복용량 및 이 부작용과 독성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또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한번 펼쳐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이레놀과 비슷한 진통제, 해열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찍은 영상 여기 가볍게 보시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레놀은 아스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으로서 1959년까지는 맥릴 연구소라는 곳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얀센의 자회사인 존슨앤존스에 의해서 합병되어서 현재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판매되는 진통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방형제제가 유럽에서 최근에 퇴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시작했고, 여전히 타이레놀 사용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이레놀의 복용량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성인은 1일 약 650에서 한 1000ml 정도, 또 아이들은 10에서 15mg per kg, 그러니까 몸무게 1kg당 10에서 15ml 정도 4시간에서 6시간마다 투여해야 합니다. 하루 최대 허용치는 성인 약 3900ml 정도, 아이는 kg당 약 75mg이니까 한 5살 정도 20kg 정도 아니면 한 1600ml 정도 요 이내입니다. 이런 적정 복용량이 정해져 있는데도 안 낳는다고 추가로 맡기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타이레놀 복용 시 간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 복용량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길어서 한번 보시라고 홈시지로 준비했는데 잘 살펴보셨나요? 여기까지 어쨌든 적정량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자,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총 이제 4단계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1단계는 24시간 이내의 증상을 말하는데, 솔직히 눈에 보이는 증상은 별로 없습니다. 가벼운 식욕부진, 구토, 울렁거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실제적인 증상은 2단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단계는 첫날에서 한 셋째 날 이내의 증상이 대부분 보이는데요. 1단계에서 나타나지 않은 간독성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복통이나 압통이 증가하고, 우리 말하는 이제 간수치, AST, ALT, 빌리루빈의 상승, 이런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3단계는 이 3일에서 5일 이내의 증상으로, 이때부터는 급성 간부전,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이런 이제 간독성이 최고조에 달하고요. 여러 가지 응고장애라든지 심부전까지도 증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보통 간부전에 의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약 3일에서 5일 사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4단계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3단계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부터 잘 극복하고 이겨낸 환자들 같은 경우는 2주에 걸쳐서 서서히 회복기에 들어섭니다. 완전하게 조직학적 이상이 회복되는 것은 보통 첫 달에서 한 3개월 이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검사실 소견상의 대부분은 보통 일주일 이내에 정상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레놀, 즉 아스타미노펜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이레놀의 부작용은 주성분인 아스타미노펜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 중간활성 대사 물질인 NAPQ한 이것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타미노펜의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이 NAPQ한을 잘 해독해야 좋은데요. 이때 필요한 게 사실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 분해 시 생기는 이 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NAPQ한과 딱 결합을 해서 신장으로 휘리릭 이렇게 배설하기 때문입니다. 자, 글루타치온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미백 주사로도 사실 많이 알려져 있고, 비욘세 주사 이런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경구약으로는 간해독 영양제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체내에서도 이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해독에 아주 중요한 효소이기도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약 이 글루타치온이 정상의 30% 이하로 감소했을 때 아스타미노펜에 의한 이런 간독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또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내 충분한 글루타치온의 활성이 또 간 건강이나 어떤 약물의 해독과 대사에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술 먹고 해독하는 데 이 간 효소들이 많이 쓰이는데, 또 음주 후에 두통이 있다고 아스타미노펜을 먹는 것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 이런 급성 독성의 문제까지는 안 나타나겠지만 간에 어쨌든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을 조금 전환해서 영양학적 생각을 해볼 때 이 혈액검사상의 감마-GPT라는 이런 수치가 올라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타이레놀을 먹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특히 이 감마-GPT는 알코올이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주 올라가 있다고 나타나는데요. 한번 이미지 보시겠어요? 자, 글루타치온이 체내의 재사용과 그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이 글루타치온은 처음에 감마-GPT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지방간이나 알코올 섭취가 많은 분들은 결국 간 내에 이런 산화적 스트레스, 우리 말하는 활성산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사효소인 글루타치온의 요구량이 높아지면서 이거를 분해하는 감마-GPT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어쨌든 몸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 제거하기도 힘들어 벅차 죽겠는데 외부적으로 지속적인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의 섭취는 당장이야 뭐 별일 없겠지만 간에서 또는 간에게 어쨌든 소소하게나마 무리를 주는 행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을 수 있다는 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감마-GPT가 잘 상승되고 간 기능 검사에서 늘 안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릴 수 있는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요? 자,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시스테인이 풍부한 아미노산을 먹어라. 자, 시스테인 아미노산은 이 글루타치온의 구성물질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면 몸에 많이 공급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시스테인은 어떤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에나스틸 시스테인이라는 성분과 L-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생체 이용률은 사실 에나스틸 시스테인이 좋습니다. 미국은 이 에나스틸 시스테인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파마나. 지금은 이제 통관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이 에나스틸 시스테인이 일반 의약품, 즉 가래약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좀 사서 먹긴 좀 그렇겠죠. 그래서 현재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L-시스테인으로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다양한 식물성 파이토케미칼을 먹어라입니다. 예전에 이 파이토케미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생리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 식물성 물질로 그 자체가 항산화 효과도 있지만 몸에서는 NRF2라는 이런 인자를 자극해서 위에 어떤 글루타치온의 재사용에 회로도를 증가시켜주기도 합니다. 브로콜리, 커큐민 이런 것들에도 또 그러한 작용이 있으니까 어쨌든 녹황색 채소물을 풍부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셀레늄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루타치온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보시다시피 셀레늄이 반드시 필요한 코팩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는 것은 글루타치온의 합성 과정에 필요한 회로도입니다. 비타민 B군들도 많이 보이시죠? 글루타치온 합성 과정에 비타민 B군들도 필요하고 또 간의 해독과 대사에도 비타민 B군은 많이 쓰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간의 대사와 해독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들 짜잔! 네, 제가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섭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타이레놀의 부작용이나 독성에 관련된 것을 보다가 영양학적인 부분까지 살펴본 건데요. 유럽에서는 이런 서방형 타이레놀을 금지시킨 이유가 아마도 서방형의 특성상 잦은 섭취의 위험성을 인지했기 때문일 겁니다. 진통제 하나를 사시더라도 일단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가까운 약국에서 약사님들과 산 후에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의약품은 약인 동시에 독일 수도 있다. 요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상담하고 싶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달아드리니까 네이버 블로그에서 꼭 문의 주세요.